오늘 뉴욕 시장 많이 반등을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오늘 보면은 외신 전해지는 새벽에 나오는 내용 보면 사실은 노이즈가 없었던 건 아닌 것 같단 네. 말이에요. 근데도 이렇게 2% 넘게 다들 급등한 거 보면 확실히 이란 쪽 요거는 시장 영향력이 많이 축소됐다. 이렇게 봐도 되나 싶네요. 그렇기도 하지만 지금 방향성이 정해진 거잖아요. 협상을 하겠다. 종전을 위한 협상을 하겠다. 일단 마무리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방향성은 잡혔고 그 안에서 노이즈가 있다 보니까 뭐 장중 고점 대비는 좀 상승폭을 줄이긴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런 정도의 영향력이지 이전처럼 약간의 약점만으로도 시장이 무너지거나 막 갑자기 급락하거나 그런 그림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은 유가도 지금 100달러 밑에 위치해 있고 내려왔죠. 달러와 채권금리도 다 레벨 다운됐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협상을 파토내거나 아니면 그 상황을 뒤집지 않는 이상 맞아요. 시장 흐름들이 다시금 하락 쪽으로 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 저 월가 쪽에서 나온 자료 하나 보니까 그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더군요. 다시 상황이 말씀하신 대로 뭐 안 좋은 쪽, 그러니까 이를테면 협상이 파토난다든가 이렇게 네네. 되면 금융시장이 받을 충격은 지금까지 뉴욕 시장이 보였던 반응보다 훨씬 더 클 거다. 이런 얘기도 하더군요.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은 기대하고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라는 안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충격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유가는 2차 상승을 할 것이고 그렇겠죠. 그러면은 이전에는 60달러, 50달러 수준에서 120달러를 갔다면 이번에는 90달러 수준에서 어디까지 그렇죠. 갈까를 좀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150달러도 진짜 현실화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글로벌 증시도 충격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다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부장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이란 사태는 일단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다. 오늘 아침에 또 연준 FOMC 의사록 3월 거 공개된 거를 보면 연준도 전쟁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이제 확실하게 하는 것 같고 네. 금리 상반까지도 양방향을 보겠다 이런 네. 얘기를 좀 하는 거 보면 근데 연준도 이제 뭔가 입지가 이제 뭐 선택의 폭은 굉장히 좁아진 것 좁아지는 같습니다. 상황이죠. 네. 네. 일단은 고용 지표는 굉장히 탄탄한 모습을 그러니까요.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문제는 물가라고 하겠죠. 스태그플레이션보다는 경기는 견조한데 물가가 높아짐에 따라서 걱정을 하는 부분인데 자 여기서 본다면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된다면은 가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끝나게 돼서 유가가 다시금 뭐 90달러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됐을 때 시장의 흐름들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물론 물가가 높아지고 유가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좀 시장의 변동성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발표된 CPI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헤드라인 CPI 그러니까 에너지 물가 비중이 높은 헤드라인 CPI가 3% 초중반으로 급등하는 거는 다들 인정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올랐으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제 코어 CPI예요. 네. 코어 CPI 같은 경우는 지난달이 2.5였고 블룸버그 컨센은 2.7 예. 그리고 인플레이션 나우라는 한 데서는 2.6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 중반에서 후반 사이 살짝 걸쳐 있네요. 이 정도 수준이면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왜냐면은 지금 기준금리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에 있고 그렇죠. 그리고 4월 예상치까지 본다고 한다면 지금 이런 흐름들 그러니까 이제 코어 CPI가 급반등하기보다는 2%대 중반에서 머물러 있을 거라는 전망이 더 우세해요. 그리고 분기별로 뭐 미국 코어 물가 지표를 보면은 2분기 튀는 그림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시장 예상은 1분기와 2분기가 플랫하고 3분기부터 다시금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들어와 있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불확실성 요인들이 많긴 하지만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거는 거기는 항상 가정이 깔려 있습니다. 이 상황이 장기화된다면 그렇죠. 이런 가정이 깔려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가정이 없어지게 된다면 거꾸로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유가 안정이 되고 물가 안정에 대한 기대가 들어오고 채권금리 떨어지고 달러가 안정이 되면은 시장에는 오히려 더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국채금리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4.3%인가요? 네. 그러니까 유가는 확 떨어졌는데 국채금리는 사실 그렇게 화끈하게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FMC 연준의 스탠스가 지금 매파적으로 돌아섰다는 것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빠지지 않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유가가 80달러 또는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아마 스탠스가 많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행스러운 점은 한때 굉장히 높았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은 부분 진정되었다라는 점들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연준 의사록에서 양방향, 사실상 이제 금리 인상도 좀 연준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이미 사실은 좀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거에 시장에 미칠 영향은 그래서 오늘도 크게 미친 영향은 없었다. 그렇죠. 그렇게 좀 일단은 봐야 되는 선반영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3월 FOMC 이후에 금리 인상에 대한 컨센이 3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금리 인하는 없어져 버렸고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던 상황들을 선반영해서 거기에 지정적 리스크까지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채권 금리는 아마 4.4, 4.5가 상단으로 막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내려가는 데까지는 조금 그렇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에서 기대하는 건 내려가는 거긴 합니다만 그렇죠. 네. 지금 어쨌든 인플레에 대한 부담이 이렇게 상존하는 상황에서 쉽게 연준도 네. 그게 심지어 케빈 워시가 이제 뭐죠 그 청문회인가요? 그걸 네. 통과해서 취임을 하더라도 네. 5월에 그래도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예.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뉴욕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 뭐 매크로한 지표들에 대한 좀 판단을 좀 들어봤고요. 국장 얘기로 좀 돌아와 봐야 네. 되죠. 어제 굉장히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네. 6%, 6.8%, 5%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했죠. 네. 보니까 이게 4월 초에 1일 날인가요? 그때 네. 8%막 급등하고 난 이후에 이제 가장 네. 상승폭이 컸는데 어제 상승 부분을 이제 좀 면밀하게 좀 해석을 해본다면 네. 단순히 올랐다라는 수치보다도 어떤 것들을 좀 보셨어요? 일단은 2월 말 고점 이후 형성됐던 단기 하락 추세대를 갭 상승으로 돌파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그동안 저항대 역할을 했던 40일, 51선을 갭으로 넘어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갭으로 넘어섰다는 게 크네요. 네, 그게 크죠. 왜냐면은 이 갭을 메우는 흐름들은 보여줄 수 있겠지만 이 갭을 다시 밑으로 끌어내리기까지도 힘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 하나 볼 것은 그저께 전자가 어마어마한 실적을 발표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거밖에 안 올라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았을 텐데 6%인가 뭐 그랬을 겁니다. 근데 어제는 아니다. 힘을 내줬다라는 점들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그동안 시장을 끌어갔던 업종이 급등을 하면서 코스피 레벨을 올려놓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4월 초에 기록했던 5,900선을 넘지는 못했어요. 어제. 맞아요. 네. 여기가 좀 단기 저항이 될 수 있겠고 단기 지지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5,500선, 5,600선 전후 이게 40일, 50일 이동평균선이 위치한 지수대거든요. 네. 여기에서 지지력 테스트는 가능하겠지만 다시금 무너질 가능성 높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번 주 CPI 그리고 이번 주말에 또 이제 1차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이 예정돼 있거든요. 그렇죠. 11일 날이더라고요. 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에 따라서 단기 등락은 감안하되 뭐 파국으로 가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사실은 이게 뭐 어제 또 매수 사이드카 발동되고 매수 사이드카랑 매도 사이드카가 뭐 16번인가 15번인가 발생했다고 하던데 어쨌든 우리 시장이 지난 3월에서 어쨌든 4월 초까지 극심한 변동성에 시달리는 건 분명히 좀 맞긴 한데 뭐 아마 그 코스피나 이 차트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왠지 우상향의 느낌이 좀 살아있다라는 거 보면 우리 시장이 말씀하신 대로 확실히 좀 큰 고비는 좀 넘어가고 서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으로 좀 저는 이해가 됩니다. 이 외국인 수급을 사실은 이거를 여쭤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또 오늘은 또 뭐 3,000원 넘게 코스피 팔아요. 코스닥도 1,600원 넘게 팔고 있고 근데 선물은 또 오늘 4,000원 넘게 산단 말이에요. 어제는 다 샀죠. 현대선물을 다 샀고 조단위로 또 오랜만에 샀고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는 팔 거 다 판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딱히 또 환율이 내는 걸 생각하고 외국인이 뭐 또 딱히 둘만한가 싶은 생각도 들고 아직은 외국인은 좀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세요? 일단은 시가총액 대비 매수 강도를 보면 매도 클라이막스는 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자동차까지도 매도 클라이막스는 지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또 다른 시그널로는 한번 잘 따져보시면은 3월 24일 이후 선물 시장에서는 이미 매수 우위였습니다. 3월 24일 이후 선물 시장에서 3조 이상 샀거든요, 외국인이. 그때도 사실은 변동성이 꽤 클 때였잖아요. 컸을 때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코스피는 다시금 5,000선 초반을 찍기도 했고요. 즉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5,000선 초반이면 충분히 매력적인 레벨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할 수 있고 5,000선대 초반이? 또 한편으로는 밸류에이션이 너무 매력적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지금 12개월 선행포가 8배 밑으로 내려왔다면서요? 한참 밑으로 내려와서 되게 아이러니한 것은 어제 코스피가 6% 넘는 급등세를 보였는데 PER은 더 떨어졌습니다. PER이 더 떨어졌다는 의미는 7.43배까지 빠졌거든요. PER이 7.4배요. 7.4배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이 안 되실 수 있는데 코로나 때가 7.52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보다도 그런 위기 상황보다도 더 지금 주가가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밸류가 낮아져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낮아져 있다. 그리고 실적을 코스피가 절대 못 쫓아갔다는 그림이 오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밸류에이션 정상화만으로도 충분히 레벨업되고 정상화될 수 있는 그림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가 과거 뭐 평균이 대략 한 10배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9.9배라는 얘기도 해요. 제가 네, 그 10배 정도입니다. 10배 정도라고 보면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과거 기준으로 우리가 평균이 네. 10배 정도라는 거고 지금 뭐 반도체라든가 국내 뭐 조방원전이라든가 이렇게 이런 우리 주요 섹터들이 굉장히 지금 글로벌하게 나가는 걸 생각을 하면 사실은 그 10배라는 거 이상으로 사실은 갈 수도 있겠죠. 가야 되는 네. 건데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10배 정도로만 간다고 해도 지금 한 30% 이상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7,900선입니다. 7,900이요. 네. 참 근데 지금 그런 걸 너무나도 보면 극심한 너무 저평가라고 볼 낮은 수 거죠.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익 전망도 계속 올라가고 예. 여기서 하나 남은 거는 원달러율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원달러율이 어제 같은 경우 20원이 급락하면서 좀 반등을 하고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조금은 뭐 아직까지는 불안정하고 노이즈가 있다 보니까 외국인도 적극적으로 매수하지 못하는 그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외국인이 매일매일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요. 상황에 따라서 샀다 팔았다 할 텐데 사는 금액이랑 파는 금액의 규모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사고 덜 팔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네네. 예를 들어서 살 때는 2조를 샀는데 팔 때는 1조를 팔았다라고 하면은 좀 불안정한 흐름들이 이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매수 우위라고 볼 수 그렇죠. 있겠는데 반해서 네. 살 때는 2조를 샀는데 팔 때는 3조, 4조를 팔았다 그러면은 좀 더 불안정해질 수 있겠다라는 정도로 가늠을 하시면서 바라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 밸류에이션도 너무 매력적이고 지금 뭐 대외 리스크, 대외 변수 때문에 코스피가 억눌려 있을 뿐이지 예. 코스피가 하락할 이유는 저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외국인만 좀 들어와 주면 수급적으로 막힌 혈이 확 뚫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 일단은 12월부터 코스피와의 상관관계를 보면은 외국인은 마이너스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1월, 2월 달 외국인은 계속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근데 얘기는 외국인 수급이랑 사는 거랑 관계없이 시장은 계속해서 올라갔다. 올라왔다. 그게 개인이든 기관의 힘이든 간에. 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것은 금융투자 쪽입니다. 그렇죠. 예, 금융투자가 12월 이후 코스피 지수 흐름과 금융투자의 누적 순매수를 같이 그려보면 똑같이 이렇게. 네, 똑같이 갑니다. 등락도 똑같습니다. 아, 상황에는 0.9고요. 90% 확률로 똑같이 간다는 거고요. 근데 다행히 제가 그래도 좀 바이더딥 더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지난주부터 금융투자 쪽이 매수 쪽으로 방향성을 잡았거든요. 그런 그림이 나타나고 있어서 외국인 매도가 진정만 돼도 뭐 시장은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고 네. 여기 외국인 매수가 붙어준다면 더 센 그림들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근데 외국인이 뭐 특히 1월, 2월 달에 외국인 매도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였던 맞아요. 이유는 네. 외국인 매도가 적극성이나 아니면 의도를 갖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1월, 2월에는 네. 코스피만 50% 올랐죠. 그렇죠. 나머지는 다 스테이블했고 네. 그나마 올랐던 게 대만이나 뭐 일본이었는데 그렇죠. 대만도 20%대, 네. 일본도 18, 17%대 뭐 그 정도였는데 너무나도 독보적으로 코스피가 올라가다 보니까 외국 운용사에서 컴플라이언스 쪽에서 한국 주식 비중이 너무 높다라는 높다. 경고 시그널이 계속 나가서 네. 어쩔 수 없이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사고 싶어도 자꾸 위에서 뭐라 하는 네. 얘기냐. 자기네들 컴플라이언스 기준을 넘어서는 범위까지 오버웨이트 돼버리니까 그걸 줄이는 과정이었지 어떤 의지를 갖고 외국인이 판 건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3월 들어서면서 지정적 리스크가 커졌고 그렇죠. 그러면서 좀 매도가 커졌던 상황이지 지금 외국인이 한국을 팔고 떠나겠다라는 의지는 전혀 아니다. 많은 분들이 21년처럼 외국인이 팔고 개인 투자가 다 받아서 힘든 구간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개인이 꼭지 잡아서 네. 이렇게 고생 뭐 이런 항상 우리 이런 트라우마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3월 달에는 약간 외국인 보유 비중이 좀 줄긴 했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외국인 보유 비중이 계속 늘었습니다. 의지를 갖고 줄인 게 아니라 리밸런싱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시장이 올라오는 것만큼 계속 보유 비중이 늘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37%를 찍고 36%, 35% 후반대까지 내려왔는데 네. 저희는 이게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중에서는 좀 정말 새삼스럽게 들렸던 말씀이 외국인이 팔지만 않아도 네. 시장은 올라간다. 네. 이 말씀이 참 제가 저도 나름 오랫동안 이쪽에서 일을 해봤지만 굉장히 이건 낯설게 느껴지는 만큼 신선한 네. 그런 어떤 말씀이 아니었나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앞서 이제 쭉 가장 시장의 큰 노이즈였던 이란 문제, 네. 또 외국인의 수급이라든지 등등등 이런 부분들, 환율도 그렇고 이런 게 전체적으로 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했다라는 걸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의 시장에 대한 이제 접근 방식은 3월에 이런 그다음에 4월 초까지 급변동장에서의 접근 방식과는 달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은 뭐 저는 크게 달라질 건 없다라고 그래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3월에도 변동성 있으면 사자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맞아요, 드려왔고, 그랬죠. 그리고 4월에도 비슷한 스탠스고, 다만 지금부터는 샀다 팔았다기보다는 사서 좀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레이딩보다는 바이앤홀드가 좀 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죠. 지금은 뭐 시장이 좀 안정만 찾아간다면 7천선대로 갈 수 있는 그림들이 충분히 열려 있다고 글쎄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그림들을 열어놓고 조금은 긴 호흡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도 반등이 셌다라고 해서 팔았을 경우에는 하루 이틀 잘 팔았다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며칠 뒤에는 그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갈 수도 그렇죠. 있거든요. 그런 그림들이 열리고 있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리고 있고, 특히 이제 1분기 실적 시즌 되면서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또 올라갈 것이고요. 그렇죠. 그런 그림들이 열려 있고, 다만 옥석 가리기는 좀 필요하다 그렇죠. 정도로 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왜 저도 이걸 여쭤봤냐면 그 사실 3월, 4월 하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나타나는 가장 특징이 예를 들어 아주 대주 상징적인 게 매수 사이드 같아 팔고, 아니 매도 사이드 같아 사고. 엄청 사고, 매수 사이드가 발동할 때 엄청 팔고 뭐 이런 식의 계속 반복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라는 거는 뭐 나쁘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이제 과연 그 과정에서 수익률을 얼마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확보했는지 이건 또 좀 별개의 문제일 것 같기도 해서 그래서 여쭤본 건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변동성은 어쨌든 축소가 된 상황이니 맞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좀 좋은 섹터를 중심으로 바이앤홀드로 네. 가는 게 좋겠다. 그럼 그 좋은 섹터라는 건 결국 반도체가 일단 핵심이 되겠네요. 기승전 반도체겠죠. 뭐 예, 실적도 뭐, 그렇고 네. 실적 대비 저평가 이런 것들 다 고려해봤을 때 반도체가 항상 탑티어로 꼽히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좀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조선. 네, 그리고 IT 가전, 뭐 2차 전지 쪽도 좀 매력적이다라고 그리고 2차 생각하고 전지도 있고요. 좀 좋더라고요. 네, 최근 견조하더라고요. 2차 전지가 좀 올라오고 있는데 네. 뭐 실적에 대한 기대도 조금씩 살아나는 가운데 실적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최근 중국의 구조 조정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긍정적인 변화들이 좀 녹아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특히 2차 전지 소재 쪽들이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뭐 ESS 수요나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은 원자재 흐름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구간이라서 에너지 2차 전지 소재 쪽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 지난 3월 장에서 좋았었던 방산이나 뭐 에너지라든가 뭐 또 건설 뭐 이런 섹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쪽도 모멘텀이 사라진 것 같지는 않은데 펀더멘털도 나쁜 건 아닌 것 같고, 이런 쪽은 단기적으로 좀 대응하는 게 좋습니까? 좀? 뭐 단기적으로 대응하시고 조금 쉬어가는 구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실적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실적이 지금부터 5% 좋아지는데 주가가 50% 올랐다고 해서 그렇죠. 정당성을 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많이 올랐다 싶은 것들은 조금씩 좀 정리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기대감에 많이 올라온 업종들 종목들이 몇몇 있거든요. 예를 들면 말씀하셨던 건설이라든지 이런 글쎄요. 쪽들, 그런 쪽들이 당장 실적이 나오진 않을 거고, 네. 재건 수요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재건 수요를 얼만큼 가져올지, 수준을 얼만큼 따올지 우크라이나 때 다 겪어보셨잖아요. 네. 우크라이나 때는 정말 좀 허상이 컸죠. 네. 근데 이번에는 뭐 수혜가 있을 것이고, 한국도 많은 건설사들이 중동에서 건설을 해봤던 경험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네. 기대감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기대하는 거에 얼만큼 부합할지도 또 따져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맞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네. 막연한 기대보다는 특히 실적 시즌이거든요. 그러면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 컨센서스 대비 주가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네. 좀 시장은 등락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여기 말씀을 드린 게 아마 이제 개인들이 지금 굉장히 요즘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트레이딩을 잘 많이 하셔서 방산이나 뭐 에너지 쪽이나 이런 건설주 쪽에 요즘에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뭐 세론이나 뭐 이런 표현을 떠나서 어쨌든 먼저 선반영됐다는 측면 이런 네. 것들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여러분들께서 좀 잘 참고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경민 부장과 시장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